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 모두 1주차, 2주차, 3주차 강의 자료를 모두 수강을 하고 과제물도 충실히 수행해서 제출을 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전체 수강생 53명 중에 50명만 과제를 제출을 했던데 3명은 뭐 드랍을 했거나 수강 정정 기간에 변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과제 관련해서 문의나 그리고 강의 내용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줘서 다들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영상으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 대학의 비대면 수업 기간이 코로나19 심각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되는 것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실시간 화상을 공고하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추후에 학생 여러분한테 동영상 강의가 나은지 실시간 화상 강의가 나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평가에 관해서도 내용이 전달이 있는데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로 모든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비대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중간고사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스마트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말고사만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과제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과제물 비율과 출석 비율을 높이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클래시컬한 피직스, 일반 물리를 이용해서 금속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루드 모델이라는 걸 이용했고 드루드 모델에서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모델링해서 전기전도도를 추출했습니다. 이때 각 원자의 바이브레이션에 전자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영향들을 고려를 해서 전기전도도를 구했죠. 그래서 드리프트 벨로시티, 드리프트 모빌리티라는 특징을, 파라미터를 추출을 했었죠. 근데 이 드루드 모델의 문제가 실제로는 저항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이 드루드 모델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뒤에 다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반영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mean time between collision이라고 해서 전자가 아톰 바이브레이션과 한번 충돌한 직후에 다른 바이브레이션한 아톰과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온도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약간 변형해서 온도 파라미터를 넣어서 resistivity를 구했었죠. 그래서 이 함수는 온도에 비저항이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저항도 증가한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아톰의 바이브레이션이 커져서 전자가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수 금속 물질이 아닌 합금, 얼로이 물질에 대해서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디슨스 룰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합금에는 금속 원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소가 임퓨리티로 작용을 해서 그런 산란, 스캐터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저항을 레디스 스캐터링에 의한 저항 더하기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법칙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메디슨스 룰은 쉽게 말하면 학생 한 명이 질문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서 각 스캐터링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 그러니까 비저항들을 다 더하면 전체 물질의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꼭 이 레디스 스캐터링과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제한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스캐터링들도 다 이 룰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수업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스캐터링이 메커니즘이 이제 합금에서 주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으로 공부했던 게 노르다임즈 룰이었습니다. 노르다임즈 룰은 솔리드 솔루션, 그러니까 용액 형태의 금속 물질이죠. 두 아톰들이 굉장히 랜덤하게 배열된 솔리드 솔루션에서 저항, 비저항을 예측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다임즈 룰은 솔리드 솔루션에서 다른 저항 요소들보다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저항 요소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 도미넌트한 요소 저항으로 전체 저항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르다임즈 룰은 아톰, 그러니까 아톰의 비율이 임퓨리티로 작용되는 아톰의 비율이 낮거나 굉장히 높은 영역에서만 잘 매칭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높은 영역은 이제 베이시스, 금속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는 잘 일치하지만 가운데 비율이 비슷한, 그러니까 베이스 원소와 불순물 원소의 구분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좀 불일치하는 경향이 보여서 Combined Medicines and Nordimes 룰이라는 저항을 구하는 식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속의 홀 이펙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기가 가해지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가해졌을 때 특정한 힘 F에 의해서 홀 필드라는 게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홀 볼테이지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홀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이 금속 물질 내에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금속에서는 이 홀 코에피션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세마이 컨덕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 내에서 홀 또는 전자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홀에 대한 개념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의 홀 이펙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속 물질 내에서 열전도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웠었죠. 금속 물질에서 열은 전자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했었습니다. 전자가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받고 이 전자가 다시 이동하면서 다른 레디스에 충돌을 하고 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전체적인 열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것은 논메탈의 전기전도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 이펙트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스킨 이펙트는 AC 시그널 프리퀀시가
높아졌을 때 전류가 금속 도체의 표면 영역, 스킨뎁스라고 하는 특정 깊이의 표면 영역에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자,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항상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2주차 과제물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차 과제물에서 갈륨알사나이드 징크 블렌더 레디스의 밀도를 계산하라는 문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이 밀도가 정확하게 어떤 밀도인지 언급하지 않아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밀도를 그램 퍼 큐빅 센치로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원소의 다이아몬드 레디스 구조, 그러니까 실리콘이랑 절마늄과 달리 이 징크 블렌더 레디스는 두 가지의 아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그램 퍼 큐빅 센치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토믹 덴시티를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알아보면 그러면 아토믹 덴시티를 구하기 전에 이 징크 블렌더 레디스에 몇 개의 아톰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징크 블렌더 레디스가 두 개의 FCC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FCC 구조가 존재하고 4분의 1만큼 대각선으로 이동한 위치에 다른 원소의 FCC 구조가 위치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럼 우선적으로 이 수업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FCC 구조에서 아톰 개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C 구조에서는 2분의 1 아톰 크기의 아톰들이 각 6개의 큐브 면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8분의 1 크기의 아톰이 큐브의 각 모서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8 해서 FCC 하나에 4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징크 블렌더 레디스에는 몇 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될까요? 자, 직관적으로 징크 블렌더 레디스는 2개의 FCC 구조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8개의 아톰이 존재하겠죠. 4개의 아세닉 아톰, 그리고 4개의 갈륨 아톰. 즉, 4개의 갈륨 알사나이드 몰레큘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토믹 덴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레디스의 볼륨을 계산을 해보죠. 레디스의 볼륨은 격자상수의 3승이 되는 거고, 이 아토믹 덴시티, 즉 몰리큘 덴시티는 몰리큘 개수분의 이 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22 곱하기 10의 22승 몰리큘 퍼 큐빅 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리콘이나 절마늄의 다이아몬드 레디스와 차이점은 갈륨 알사나이드는 원소의 원자의 개수로 이 아토믹 덴시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몰리큘 덴시티로 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크 블렌더 레디스의 몰리큘 덴시티를 구한 후에 갈륨 알사나이드의 질량을 구해보는 거죠. 질량은 각각 69.7 더하기 7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69.7 더하기 74.9 그램 퍼 몰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 갈륨 알사나이드의 몰당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덴시티는 이 몰리큘 덴시티 곱하기
갈륨 안산화이드 몰리큘의 매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33g/cubic c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풀이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다이아몬드 레디스나 다른 구조에서 계속 아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몰리큘 단위로 환산해서 문제를 풀므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차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엘레멘터리 퀀텀 메카닉스입니다. 양자역학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메탈의 Thermal Conductivity, Electrical Conductivity 내용은 클래시컬 피직스입니다. 일반 물리. 그래서 이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를 배우면서 일반 물리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물리전자 과목에서 양자역학을 배워야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전자 과목의 주 목적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피직스, 물리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한다. 이게 물리전자 과목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물질 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 메커니즘이 일렉트론, 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미컨덕터 또는 크리스탈 레디스 내에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후에 홀이라는 개념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홀은 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후에는 다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일렉트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일렉트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 뉴턴의 법칙 같은 거죠. F는 ma 이런 법칙들, 그 다음 연력학 법칙, 이런 법칙들 가지고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빛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게 양자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양자역학은 마이크로스코픽한 월드의 파티클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톰이나 그 아톰을 구성하고 있는 뉴트론, 프로톤, 일렉트론,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주차 강의에 대해서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이 한 주차 강의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양자역학이 빛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로 빛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물리적 개념들이 정립되게 되었는데, 이게 양자역학의 시초가 되었고, 점점 발달을 하면서 파티클이나 전자의 거동, 즉 모멘텀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양자역학이 정립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빛으로부터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이 빛은 웨이브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간주가 되었는데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뭐냐면 여기 전자기학 같은 데서 배우셨을 텐데 여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빛은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G축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일렉트릭 필드는 Y축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각각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수직한 X방향으로 프로파게이션 하게 된다는 것이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빛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각각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사인파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 K는 웨이브 넘버, 람다는 웨이브 랭스고 오메가는 앵귤러 프리퀀시, 그 다음에 V는 프리퀀시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말고 마그네틱 필드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BZ는 X, T. 왜냐하면 진행 방향이 X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B0 sin KX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 EM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진행하는 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C는 K분의 W 그리고 V 람다 그리고 빛의 인텐시티는 2분의 1 C C는 이게 벨로시티죠. 벨로시티 곱하기 엡실론 제로 앱솔루트 퍼미티비티라고 하죠. 이거랑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입실론 제로는 전자기학이나 일반 물리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전하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할 때 그 전하 사이에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입실론 제로는 딱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8.85 곱하기 10-14승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빛은 웨이브로 간주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빛이 웨이브 특성을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터페런스와 디프렉션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있겠는데요. 이 한말로 하면 간섭과 회절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간섭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그림이 실제 간섭 현상을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광원이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 두 개의 판이 존재합니다. 이 판 첫 번째는 슬릿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판에는 슬릿이 두 개가 뚫려 있죠. 그리고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포토그래픽 필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필름 카메라에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필름 카메라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필름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빛이 들어간 부분은 하얗게 되고 빛이 안 들어온 부분은 어둡게 되는 형식으로 돼서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필름이 특정 거리가 떨어진 만큼 놓여져 있는 상태고 빛이 켜지게 되면 이 첫 번째 판의 슬릿을 통과하고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회절인데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고 빛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슬릿 1, 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웨이브가 아니라면 빛은 그냥 직선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웨이브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웨이브파도 있고 이렇게 회절돼서 나가는 웨이브파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S1과 S2에서도 또 회절돼서 나가는 빛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P 위치에 Constructive Interference라고 되어 있죠. 이건 보강 간섭인데 S1에서 나온 빛의 파형과
S2에서 나온 빛의 파형이 P 지점에서 만날 때 만약에 페이지가 같다.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거죠. 위상이 같으면 이 파형이 서로 더해지는 형식으로 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빛이 이렇게 흰색띠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1과 S2에서 회절돼서 나온 빛, 빨간색 빛이죠. 빨간색 빛이 이렇게 특정 위치 또 다른 P, 기존 P보다 아래쪽 P죠. 이 P에서 만날 때 위상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빛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S1P-S2P, 즉 S1 스릿을 통과한 빛이 P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S2에서 나온 빛이 P에 도달했을 때 각각 이 차이가 정수배만큼 람다, 파장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빛의 차이가 정수배 플러스 2분의 1만큼 파장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위상이 시프트 된 거죠. 이 위상이 차이가 나게 되면 서로 상쇄 현상을 일으켜서 빛을 없애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빛의 파동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빛의 파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빛의 웨이브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디프렉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프렉션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죠. 디프렉션의 정의는 the bending of light waves around the objective corner and spreading of light wave into the geometrical shad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슬릿을 통해서도 회절이 일어났죠. 빛이 들어가서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밴딩 되면서 여러 갈래 파장의 빛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디프렉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한 디프렉션 현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요. 여기 이제 포인트 라이트 소스가 있고 여기에 둥그런 원형의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크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쏴주면 이 공에 가려진 부분은 그늘이 생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 오른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오브젝티브가 있을 때 그냥 생각했을 때 이 빛을 쏴주게 되면 이렇게 빛이 아니죠. 그 오브젝티브의 바깥쪽 부분, 큰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빛의 가려지는 부분, 이 빛의 오브젝티브에 가려지는 부분은 원래 까맣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포이즌 브라이트 스팟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갑자기 가운데 밝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빛의 파동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가운데에 분명히 물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 밝은 부분이 나온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빛을 쏴줬을 때 여기에 오브젝티브에 의한 부분은 다 반사가 돼서 튕겨나가겠죠.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서 빛의 밴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밴딩된 빛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 빛의 파장과 이 오브젝티브의 사이즈가 굉장히 유사할 때 이러한 디플렉션은 더 잘 일어나게 되는데 디플렉션이 일어난 빛이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서 보강 간섭을 해서 이렇게 하얀 브라이트 스팟을 만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빛의 파동 특성을 설명하는 디프렉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빛의 인터페런스 그리고 디프렉션 현상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고전 물리에서 빛이 파동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빛에 관한 실험에서 이러한 고전 물리학의
가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대부분의 현상들이 다 설명이 되었죠. 근데 이 고전 물리로 설명하는데 실패한 빛에 관련된 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타나 있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와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고전 물리로 설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하고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한국말로 흑체 복사라고 하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물체를 가열했을 때 나오는 빛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림 예시가 있죠. 여기에 어떤 어두운 박스 안에 물체를 넣고 전기를 흘려서 열을 가해주면 여기 구멍 뚫린 곳을 통해서 그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데 이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험적으로 이런 거는 다 증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좀 올라갈수록 이렇게 웨이브랭스가 빛이 나오는 파장의 웨이브랭스가 감소하는 거죠. 이게 빛이 나오는 원인은 온도로 가해주면 아톰이 바이브레이팅을 하고 이 바이브레이팅 하는 거에 의해서 빛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1859년에 키루이오프 아시죠? 키루이오프 유명한 사람, 전기회로 이런 데서 유명한 법칙을 많이 세운 사람이죠. 이 키루이호프에 의해서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방출되는 빛은 온도 T와 람다에 의존하고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빈이라든지 뭐 레일레이 진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흑체 복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실험적인 수식들을 정립을 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와 잘 일치가 하지 않았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까만색이 레일레이 진즈가 이론적으로 세운 식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웨이브랭스가 긴 영역, 그러니까 주파수가 짧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하지만 그거보다 주파수가 큰 영역은 거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고전 물리로 설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흑체 복사가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1901년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험 결과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주장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 레디에이션이 디스크리티한 유닛의 특정 단위의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였죠. 그걸 퀀타라고 하는데 빛이 이렇게 어떤 특정 에너지만큼 크기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이론을 세웠고 실제로 잘 일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런 에너지 유닛, 디스크릿 유닛 에너지를 퀀타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거의 복수가 퀀텀이죠.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퀀텀의 에너지는 HV로 정의가 된다고 했고 이 H가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죠.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 그리고 V는 빛의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퀀텀의 에너지는 빛의 프리퀀시에 비례를 하고 이 H는 비례상수가 되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프리퀀시에 비해서 이 상수값이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으로 매우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퀀텀의 에너지 양은 엄청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빛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파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리퀀시에 따라서 나오고, 이게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흑체 복사를 잘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플랑크는 이러한 퀀텀 에너지를 가지는 설명이 빛이 방출될 때나 흡수될 때만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퀀텀의 에너지를 제가 HV라고 했었는데 저거는 V가 아니고 누입니다. H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이러한 디스크릿한 에너지 유닛이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될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포토엘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빛의 고유한 특성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라이트 퀀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스크릿한 에너지 유닛을 가지는 라이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에너지 패킷이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추후에 사람들이 이거를 포톤이라는 입자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빛의 입자 특성을 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포토엘렉트릭 이펙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써있죠. The emission of electrons when light with enough energy hit a material in vacuum. 이 그림에서 진공 상태에서 물질이 있을 때 이 조사되는 빛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이 빛이 물질에 전달되었을 때 전자가 이 물질로부터 방출된다는 것이 광전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파장, 즉 프리퀀시에 빛을 쏴줬을 때 전자가 방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빛의 인텐시티를 만약에 높여주게 된다면 전자가 방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광전효과의 개념에서 라이트 퀀타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디스크릿한 에너지를 가진 어떤 포톤, 이 빛에 들어있고 이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물질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리퀀시, 즉 프리퀀시가 똑같은데 이 빛을 쏴준다면 이 포톤, 빛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포톤 입자 하나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방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프리퀀시를 높여주면, 달리 말하면 웨이브랭스를 짧게 만들어주면 그 빛을 쏴줬을 때 아주 적은 인텐시티의 빛을 쏴줘도 전자가 방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웨이브랭스에 반비례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식이 나타나 있죠. 포톤의 에너지는 E는 H누로 표시가 되고 이거를 각각 2파이로 나눠주고 2파이를 곱해줬을 때 2파이분의 H 2파이 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바 오메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H바는 modified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 달리는 디락 콘스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빛을 쏴줬을 때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떤 것에 의존을 하게 될까요? 정답은 라이트의 프리퀀시, 즉 웨이브랭스입니다. 왜냐? 포톤의 에너지가
프리퀀시에 비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일렉트론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이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텐시티에 의해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라이트 인텐시티는 그 포톤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라이트 인텐시티를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오로지 라이트 인텐시티를 높이면 일렉트론의 개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포톤 하나를 쏴줬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 빛의 인텐시티를 높여준다는 의미는 이 포톤의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빛이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 외에도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K2는 hν 빼기 hν 제로가 되고, 이때 hν 제로는 워크 펑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워크 펑션은 쉽게 말해서 물질로부터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누고 Y축이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일 때, 이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누 프리퀀시에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물질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바뀌면 워크 펑션이 바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시프트 하게 되는 거겠죠. 각각. 그리고 워크 펑션 값도 각각 변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hν 제로를 상수로 뒀을 때 결국 기울기는 x축이 누일 때 기울기는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발표한 후 추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발표했을 때 나이가 단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총 4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논문들이죠. 첫 번째가 이 광전 효과고, 두 번째가 약간 브라운 운동과 관련된 건데, 물 위에 떠있는 꽃잎을 보고 원자의 존재를 증명한 그런 논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는 논문,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상대성 이론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현대 물리학의 핵심이 되는 논문들을 다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아인슈타인은 단지 26살이었고 그렇다고 직업이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단지 특허관리사무소에서, 특허사무소가 아니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원이었죠. 이렇게 틈틈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 좋겠고, 1905년이 굉장히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해이다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증명해보기 위해서 이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토엘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캐소드 매트리얼에 라이트를 쏴주고 있죠. 이 라이트의 프리퀀시는 이 캐소드 물질에서 전자가 방출될 만큼 충분한
프리퀀시가 되겠고, 이 반대편에 에노드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는 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전압을 가해줘서 여기서 생성된 전자가 이 에노드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기에 커런트를 측정하는 암페어미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죠. 각각 파라미터들을 변형시켰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왼쪽이죠. 왼쪽은 라이트의 인텐시티를 변화시켰을 때 그래프입니다. 대신 여기서 웨이브랭스, 즉 프리퀀시는 빛의 프리퀀시는 바꾸지 않은 거죠. 이 보시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인텐시티가 증가할수록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텐시티가 증가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포톤의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톤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캐소드 물질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커런트가 커지는 거고, 여기서 V0부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생성되는 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100개인데 포텐셜이 작으면 100개 중에 6개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더 커지면 더 많은 전자가 이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충분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해지고 나면 이 커런트는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V0라는 파라미터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텐시티를 바꾸더라도 빛의 프리퀀시를 바꾸지 않았을 때 V0는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럼 이 V0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V0는 포토 이미션, 일렉트론이 빛을 가해줘서 방출된 직후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가 똑같다는 의미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이라면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들이 방출이 되겠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텐시티의 증가는 아까 말했듯이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빛의 프리퀀시, 즉 웨이브랭스를 바꿔줬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톤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죠. 인텐시티는 유지를 시키고요. 자, 결과를 보면 각각 이 V01, V02, V03가 각각 빛의 프리퀀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절대값 V0가 커지는 거죠. 즉 포토 이미션 됐을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포톤의 에너지가 h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누 값이 커지면 포톤의 에너지가 커지고, 포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일렉트론에 전달하게 돼서 이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V 제로 값들이 점점 커지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이 파동의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파티클, 즉 입자는 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도 가질 거다라고 가정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은 웨이브랭스의 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즉 운동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파티클은 파동처럼 웨이브랭스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식이 나와 있죠. 파티클의 웨이브랭스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가 된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파티클의 모멘텀은 모멘텀 P는 람다분의 H가 되죠. 여기서 각각 2파이를 나눠주고 곱해주게 되면 2파이분의 H는 H바 뭐죠 이게? 디락 콘스탄트죠. 디락 콘스탄트가 되고 람다분의 2파이는 웨이브 넘버 K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모멘텀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근데 이 파동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모멘텀은 h바 곱하기 k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양자역학이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드브로이가 실제로 이거를 제안을 하고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증명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게 증명이 됨으로 인해서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클래시컬한 피직스로 분석을 했을 때 분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되는 부분을 일렉트론이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파동으로 분석하면 또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상보성, 파티클과 파동의 특성의 상보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대에서 일렉트론의 이동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은 작은 파티클들의 경우에 더욱 잘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들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큰 물질, 자동차, 야구공 이런 것들은 이런 물질파 개념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로도 다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매크로스코픽한 세계에서 입자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가설이 되겠습니다. 드브로이는 1924년에 파동 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가설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가설만 세웠을 뿐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데이비슨과 저머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일렉트론, 전자의 파동 특성을 증명하게 되죠.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이 실제 데이비슨과 저머가 실험했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필라멘트에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여기 니켈 크리스탈을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디텍터를 여기 세타로 되어 있죠. 세타 0에서부터 변화시키면서 실제 그 스캐터링된 인텐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해봤죠. 만약에 이 일렉트론이 입자로서의 특성만 가진다면 당연히 니켈 크리스탈이 부딪힌 뒤에 똑같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하지만 실제 측정 결과를 봤더니 0에서부터 90도까지 쭉 봤을 때 뭔가 파동처럼 인텐시티가 커지는 보강 간섭에 의해서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고 상쇄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작게 보이는 영역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디플렉션, 회절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빛의 회절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비슨과 저머의 전자의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최초로 실험적으로 증명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실제 이 파동성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Young's Double Slit Experiment입니다. 이 그림이 앞에 강의 초반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죠. 그때는 여기에 광 소스가 있었고 슬릿이 하나인 어떤 렌즈라고 해야 되나 막이 있었고 그리고 슬릿이 두 개인 막이
또 여기 존재하고 최종적으로 포토그래픽 필름을 두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띠들을 관찰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실험을 똑같이 전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 첫 번째 막에 슬릿이 하나인 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좀 떨어진 거리에 슬릿이 두 개인 막을 놓고 최종적으로 플로런스 스크린을 통해서 전자빔이 맞은 곳과 안 맞은 것을 구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가 파동의 특성이 없다면 전자가 방출된 후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진 않겠죠. 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꺾여서 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전자가 파동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고, 여기서 또 회절이 일어나서 진행한 후에 특정 영역에서는 보강, 특정 영역에서는 상쇄 간섭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렉트론 디플레이션 띠들이 스크린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전자가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톰슨즈 익스퍼리먼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전자를 쏴주는데 골드 포일을 여기다 넣는 거죠. 이 골드 포일은 크리스탈 결정이 아니고 폴리크리스탈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가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러한 디플렉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디플렉션 패턴은 엑스레이 팔을 이용해서 찍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각각 결과가 나와 있죠. 왼쪽이 엑스레이 팔을 이용해서 찍은 물질의 디플렉션 패턴이고, 오른쪽이 전자를 이용해서 찍은 디플렉션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일렉트론으로 촬영한 디플렉션 패턴이 더욱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파장과 관련이 되는데, 이 일렉트론의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해보면 X선보다 더 짧은 파장이 나와서 더 선명한 디플레이션 패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죠. 어디에 쓰이냐? 템 분석 같은 데서 물질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크리스탈 결정이라면 여기에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게 폴리크리스탈 결정을 가지면 점보다는 링 형태의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00m/s로 이동하고 있는 프로톤의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를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죠. 이때 프로톤의 매스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입니다. 자, 풀이를 보면 우리가 드브로이에 의해서 정의된 람다식이 있었죠. 람다는 pH였죠. p는 운동량이고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리고 P는 고전 물리에서 mv로 정의가 됩니다.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죠. 그래서 프로톤의 모멘텀인 P는 mv가 돼서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 곱하기 2200m/s가 되죠.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람다분의 ph, p분의 h죠. p분의 h에서 계산한 값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파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톤의 경우 웨이브랭스가 0.18 나노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예제와 비슷한 문제가 되겠는데,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0g의 무게를 가지는 골프공이 25m/s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면 이 골프공의 파장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 두 번째는 전자가 10의 5승 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전자의 파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죠. 앞에 예제를 보고 푸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1927년에 하이젠베르그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티클의 포지션과 모멘텀, 운동량이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 델타 V는 운동량의 불확정성, 오차범위, X는 포지션에 대한 오차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불확정성이 2분의 H바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H바가 1 곱하기 거의 10의 마이너스 34승 레벨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수치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일반적인 고전 물리에서는 물체의 운동량과 위치를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과는 좀 상반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자동차나 공 같은 경우에 위치랑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 당연히 이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입자, 파티클, 일렉트론이나 프로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입자의 에너지와 시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E 에너지의 불확정성과 시간의 불확정성은 2분의 H바보다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거나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에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즉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입자의 포지션 그리고 모멘텀 에너지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자 내에서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은 1926년에 슈레딩거가 제안을 한 방정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전자는 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파동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퀘이션 수식이 요구가 되게 되죠. 이 파티클의 파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슈레딩거가 제안한 거는 3D 맨저널 수식이 되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D에서 이어서 나오는 수업에서 분석하는 것은 굳이 3D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1D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1D와 관련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수식을 보시면 1D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그 다음에 부사의 xt 두 번 편미분한 거죠. 여기서 m은 파티클의 질량이 되겠고 h바는 디락 컨스탄트 그리고 부사의 xt는 웨이브 평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원을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x라는 위치 파라미터만 들어간 거고요. 시간에 대한 텀이 t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ux 부사의 xt라고 되어 있죠. ux는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j h바라고 되어 있는데 j는 허수 i라고도 하죠. 허수를 의미하는 거고
후사의 xt를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전자의 어떤 운동이나 뭐 덴시티 같은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밑에 퀀텀 메카닉스를 위한 베이직 포스툴레이트 가정이 나와 있죠. 이건 어디서 뭐 유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자의 거동, 즉 크리스탈 내에서 전자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물리량으로도 뭐 계산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퀀텀 메카닉스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피지컬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파티클은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나는 웨이브 펑션으로 원래는 표현이 된다고 슈레딩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 y, g 그리고 시간에 대한 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차원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전자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클래시컬한 피직스 퀀티티죠. 양, 어떤 물리량을 퀀텀 오퍼레이터라는 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px 모멘텀이죠. 모멘텀은 허수 j 분의 h바 그 다음에 dx d죠. 거리 x에 대한 편미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E는 마이너스 j 분의 h바 dt분의 d라고 되어 있죠. 요 수치는 우리 교재 뭐죠? 교재 핵심이 보이는 반도체 공학 교재에 보면 이러한 여기 px라든지 e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e는 h바 오메가랑 그 포톤에 대한 에너지 수식이었죠. 그 다음에 그 모멘텀 p는 h바 k였나요? k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요런 물리적인 관계 클래시컬한 퀀티티 파라미터와 퀀텀 오퍼레이터가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이죠. 어떤 변수 q라는 걸 계산할 때 웨이브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아까 앞서 말한 퀀텀 오퍼레이터 QOP라는 걸 프로덕트 해줘서 적분해서 구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위치와 뭐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분을 해서 평균값,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수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인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어떤 파티클, 좀 큰 파티클을 얘기하는 거죠. 큰 파티클의 에너지는 이 아래 나오는 식처럼 표현이 될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식일 겁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2m분의 1 p 제곱, 여기서 p가 mv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U로 표현을 하고 전체 토탈 에너지는 E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퀀텀 오퍼레이터가 있었죠. P와 E와 관련된 거였고 이거를 각각
P와 E 대신에 대입을 해주고 우리가 또 웨이브 펑션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파티클의 파동성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브 펑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1차원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한번 책을 보고 이걸 한번 쭉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도해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웨이브 펑션 psi xt는 포지션 디펜던트한 psi x 프로덕트 타임 디펜던트한 파이 t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앞에 유도했던 1차원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식에서 psi xt 대신에 psi x를 대입한 후에 계산해주면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psi x만 대입하게 되는 이유는 타임 인디펜던트해지기 때문에 이 파이 t 성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psi x를 x방향으로 두 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h바 제곱 분의 2m 곱하기 2 마이너스 ux 여기서 ux는 포텐셜 에너지죠. 요거 곱하기 psi x가 0인 게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앞에 수식에서 제가 말한 대로 psi x를 넣어주고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는 아까 퀀텀 오퍼레이터에 나오는 관계를 가지고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가지고 웨이브 펑션을 구하게 되면 전자의 x에 대한 거동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psi x 웨이브 펑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이 웨이브 펑션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웨이브 펑션을 추출하고 이걸 통해서 전자의 거동, 격자 내에서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1926년에 얘기를 합니다. psi xt의 제곱 dx 제곱이라기보다는 psi xt 프로덕트 psi xt의 켤레 복소수 곱시죠. 거기에 dx를 해주면 특정 시간 t에서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일렉트론이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자가 존재하게 될 확률 밀도 함수를 요 psi xt 프로덕트 psi xt의 켤레 복소수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는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일렉트론이 또는 파티클이 존재하게 될 확률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추후에 우리가 뭐 양자 옹물이라든지 포텐셜 베리어에 의해서 생기는 웨이브 펑션을 계산을 할 때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숙제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1차원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활용해서 psi xt 대신에 psi x를 대입해 가지고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유도해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숙제로 내지 않으면 안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활용해서 1차원 시간 독립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유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기 바랍니다. 이게 1차원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이죠. x, 위치와 t,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하는 파동방정식이 되겠는데,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인, 즉 오로지 위치, 포지션 x에 대해서만 관여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바꿔서 유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웨이브 펑션을 구해서 일렉트론의 거동,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피니티 포텐셜 웰이죠. 무한 양자 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고, x가 a보다 클 때도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x가 0과 a 사이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인피니티 포텐셜 웰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일렉트론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말했듯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은 꼭 외워달라고 했었죠. 잠깐 이거 볼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전 1, 2, 3가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리전 1과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과 3는 똑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psi x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식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되려면 이 psi x는 0이 돼야겠죠. 그래서 psi x는 0이 돼서 파티클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역 2, x가 0에서 a일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라고 했죠. 이걸 제로를 대입해주면, 여기에다가 제로를 대입해주면 수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수치를 간략화를 위해서 k제곱으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공업수학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업수학의 미분방정식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면 psi x 웨이브 펑션이 a 곱하기 exponential jkx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jk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일러 이퀘이션, 오일러 이퀘이션이 아니라 오일러 포뮬러를 활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c sin kx 더하기 d cosine kx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a, b, c, d는 그냥 단순히 상수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psi x의 모르는 파라미터 c와 t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바운더리 컨디션 x는 0, x는 a일 때 psi x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죠. 이 말은 아까 영역 1과 영역 3에서 psi는 0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c sin kx 더하기 d cosine kx에 0을 대입해주면 d만 남게 되죠. 왜냐하면 sin 0은 0이고 cosine 0은 1이니까. 근데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d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psi x에 a를 대입해주면 c
C sin KA 더하기 D 코사인 KA가 됩니다. 근데 D가 아까 앞에서 0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C sin KA가 0이 되는 거죠. 이 말은 KA가 n파이라는 값을 가지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 요거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부사의 x는 C sin a분의 n파이 x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C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합니다. 부사의 x의 켤레복소수를 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적분을 해주면 이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인데 무조건 1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영역에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주면 부사의 x 대신에 요 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실제로 0에서 a 영역만 있는 거죠. 그래서 0에서 a를 대입해주고 는 1이라는 거를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sin 제곱 x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변형을 시켜줘서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각각 적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C가 루트 A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타임 인디펜던트한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사의 x는 루트 a분의 2 sin a분의 n파이 x, 그리고 여기서 n은 1, 2, 3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바 제곱 분의 EM2가 K제곱이라고 정의했었죠.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에너지 E는 EM분의 하바 제곱 K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아까 K가 A분의 N파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EMA 제곱분의 하바 제곱 N제곱 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하바는 2파이분의 플랑크 상수 H죠. 이거를 역으로 해서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8ma 제곱 h제곱 n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n은 각각 1, 2, 3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값을 보면 여기 맨 오른쪽이 인피니티 포텐셜 웬에서 에너지 레벨이 되겠고, 각각 n이 1, 2, 3, 4일 때 각각 에너지 레벨이 되겠고, 이 가운데 거는 부사의 x, 웨이브 펑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 각각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모습이 되고, 맨 오른쪽은 probability density죠. 부사의 x에 컨주게이트 곱한 거 제곱, 그러니까 확률 함수죠. 그래서 각각 n이 1, 2, 3, 4일 때 이 전자가 이 양자음물 내에 존재하게 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양자음물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웨이브 형태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텐셜 웰의 양 끝부분 0과 A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고, n이 2일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n이 3일 때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이 3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이 4일 때는 4군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 에너지 내에서 전자의 거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 무한 양자 우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역 1과 영역 3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이고 영역 2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였죠. 하지만 실제 리얼월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피니티 포텐셜 베리어를 가질 때 전자가 어떻게 거동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영역 1과 영역 3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영역 2, x가 0에서 a인 0 사이 영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U0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역 1이랑 영역 3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였기 때문에 오로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죠. 근데 이때 만약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베리어의 U0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클래시컬한 피직스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영역 2로 이동하는 전자는 이 배리어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반사돼서 영역 1으로 돌아가야겠죠. 실제 롤러코스터를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이런 형태의 뭐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롤러코스터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A에서 출발한 롤러코스터는 운이 좋으면 B를 거쳐서 여기 C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A에서 출발한 롤러코스터가 D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런 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위치 에너지 2로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D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는 요 A에서 출발한 롤러코스터가 여기 C까지 도달하면 다행이고, 근데 실제로는 또 C까지 도달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요 사이에서 C에 도달하기 전에 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퀀텀 월드에서 일렉트론은 클래시컬하게는 이 포텐셜 베리어 U0보다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리플렉트 돼서 영역 1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지만 일렉트론이 이 영역 2를 통과해서 영역 3까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퀀텀 월드에서만 일어난 거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파동 방정식이 아니죠. 파동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 인디펜던트한 쉐르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가지고 한번 파동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영역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계산된 파동 함수를 살펴보면 영역 1과 영역 2와 영역 3에서 각각 수식이 계산이 되죠. 여기서 영역 1과 영역 3의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파동함수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K는 H바의 루트 2m2로 정의를 했고, 알파는 H바의 루트 2m U0-2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역 3에서는 리플렉트 되는 웨이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C2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파가 없으니까 이 C2는 0이 되는 거고,
요걸 바탕으로 나머지 A1, A2, B1, B2, C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랑 각각 X가 0과 X가 A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그거랑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해서 이 콘스탄트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풀이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풀이는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즉 터널링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역 1에서 파동함수의 건주게이트 곱, 그리고 영역 3에서 건주게이트 곱, 의미하는 바는 전자가 존재할, 그러니까 영역 1과 영역 3에서 각각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는 거고, 이게 각각 A1 제곱 분의 C1 제곱이 되고, 이거를 풀어주면 1 플러스 D 하이퍼블릭 사인 알파 A 분의 1이 되고, 이때 D는 4, 2, U0 마이너스 2 분의 U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텐셜 베리어의 위스라고 하죠. 이 위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터널링 되는 확률이 증가하고, 이 U0죠.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터널링 되는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포텐셜 베리어가 넓고 높은 베리어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알파 A가 1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하이퍼블릭 사인 알파 A는 2분의 1 익스포넨셜 알파 A가 되는 거고, 간략하게 T 트랜스미션 파는 트랜스미션 파가 아니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T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알파 A가 되고, T0는 U0 제곱분의 16E 곱하기 U0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포텐셜 베리어가 존재할 때 그 포텐셜 베리어의 위스가 좁고 헤이트가 낮을수록 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즉 터널링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다음으로 3D 슈리된 거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을 하고 있죠.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 그리고 G방향으로 C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3차원 공간에 파티클이 존재할 때 과연 이 파티클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웨이브 펑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3디멘전 영역 안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바깥은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X축일 경우에 우리가 인피니티 포텐셜 웨를 봤었죠. 그거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 X, Y, G축에 대해서 각각 인피니티 포텐셜 웰인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디멘저널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1차원 수식과 비슷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요런 거에 차이가 있죠. 편미분 두 번 하는 거를 요런 함수로 나타내는 거랑 여기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벡터로 표시가 됩니다. X, Y, G 방향으로 다 되는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하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기 아래와 같이 주어지게 되죠. X방향, Y방향, G방향에 대해서 각각 두 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h바 제곱분의 2m e-u 웨이브 펑션은 0 이렇게 구해지죠. 비슷한 형식이죠. 단지 여기 y랑 g가 이렇게 들어간 거가 되겠죠. 결국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또 똑같죠. 1D랑 비슷한 건데 여기는 이제 타임은 고려하지 않고 각각 x, y, g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퍼레이팅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각각 프로덕트 곱입시 이제 각각 푸사이 x, y, g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 구한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a sin kxx, sin kyy, sin kgg가 되는 거죠. 우리가 1차원일 때 인피니티 포텐셜 웰에서 이 해를 구했을 때 아마 뭐 a sin kxx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세퍼레이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상수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곱들이 해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운더리 컨디션 x는 a, y는 b, g는 c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각각의 상수를 구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n1 파이 x, a n2 파이 x, a n3 파이 x가 되는 거고 각각 n1, n2, n3는 정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앞쪽에서 이 파라미터, 코에피션트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했었죠. 여기 3차원에서도 똑같이 이 조건을 적용을 하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원의 웨이브 펑션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도 인피니티 포텐셜 웰에서 구한 방법과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이 들어간 게 여기 A, B, C가 똑같은 수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에너지가 간략화 되게 되고 특히 이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N3 제곱이 N 제곱으로 심플리파이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의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은 2에 1, 1이 되겠고 그 다음이 2에 1, 1, 2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디멘전을 슈레딩거 웨이브 펑션 중에 2, 4, 3, 3일 경우에 전체 에너지 레벨 스테이트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거는 n제곱은 n1제곱 더하기 n2제곱 더하기 n3제곱이죠. 그래서 각각 계산해보면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4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경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x, y, g를 각각 나눠서 계산을 하고 각각 프로덕트 해주면 쉽게 따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1D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